을들의 당나귀 귀 시즌 5. 네, 그럼 지금부터 가족 호칭 개선 투쟁기 구체적인 얘기로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칭이라는 게 말 그대로 부르는 말이고 그 호칭에 이미 이제 성차별적인 관계가 함축되어 있는데 결혼하면서부터 굉장히 이제 그 가부장적인 가족 관계에서 막 피부를 찌르는 말들을 듣게 되잖아요. 예, 그때 좀 어떠셨었는지 처음 결혼하기 전에도 그런 걸 예상은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실제로 그 가족관계에 편입되었을 때 또 불림을 당하거나 부르거나 할 때는 또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먼저 시작을 해 주시겠어요? 저도 결혼하기 전에 저희 어머니나 아버지 사이에서 이렇게 이제 어머니 아버지도 다들 형제 자매들이 많으니까 그 사이에서 아주버님, 형님, 도련님, 동서 이런 게 쓰이는 걸 그냥 무심코 보고 자라왔어요. 그래서 어렸으니까 그런 게 저한테는 그냥 일종의 자연적인 질서처럼 그냥 그렇게 느껴진 거죠.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막상 불려야 될 차례가 되니까 이게 굉장히 이질적으로 확 다가오는 거예요. 이제 저도 사실 이제 어머님, 아버님 하는 건 우리나라가 또 워낙 장유서 관습도 세고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적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는데요. 이제 배우자의 형 부부와 부를 때 굉장히 이질적인 느낌이 들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에서 만났으면 그냥 동등한 관계인데 왜 결혼 관계에서 만나면 이렇게 호칭해서 차등이 생길까, 이런 위계라는 게 처음으로 이제 저한테 의식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걸 불편하다고 느꼈을 때 사실은 이야기를 꺼내기만 하면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너무 단순하게 생각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갑자기 뭔가 호칭을 바꿉시다 이렇게 얘기를 꺼내는 게 좀 어색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유를 설명하면 얼마든지 납득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나라면 그랬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하게 생각을 한 거죠. 또 보면은 그러니까 배우자의 형은 저보다 3살 많고 그 사람의 이제 파트너는 저랑 나이가 같아요. 그러니까 더 비슷한 또래끼리 공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먼저 제안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 아주버님, 형님, 도련님 대신에 서로 이름에 님자를 붙여서 불러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제안을 하면서 제가 호칭 때문에 무엇 때문에 불편했는지 이런 이유를 설명을 했죠. 저는 사실 이 제안을 할 때 꼭 이름에 님자를 붙이는 것만이 답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만약에 그게 불편하다면 아주버님, 제수님으로 바꿔도 되고 동서님 같은 것도 같이 이제 고민해 볼 수 있다고 생각했고요. 그러니까 저는 뭔가 이걸 정답이라고 주장하고 싶었다기보다 호칭 때문에 이런 불편함이 있다. 이거를 우리가 좀 더 편하게 서로 부를 방법이 없을까? 이걸 같이 의논을 해보고 싶었고 이 얘기가 그토록 강한 거부 반응을 불러올 거라고는 솔직히 미처 예상을 못했어요. 예, 처음에 이제 배우자의 부모님도 이 얘기를 처음 꺼냈을 때 너희들이 편할 대로 정해봐라 오히려 조금 가볍게 나오니까 이제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에게는 더 공감대가 클 거라고 생각해서 이야기를 꺼냈던 거죠. 네. 그러셨구나. 말을 꺼내면 다 해결될 줄 알았다.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단순함이 힘이 있구나. 아니 근데 그 책을 읽어보시면 그 이제 형의 파트너인 수진님한테 수진님의 어떤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민정님한테 동일시해서 읽으면 그 수진님의 반응이 너무 답답하거든요.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이렇게까지 할 거 없잖아? 되게 못됐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수진님이 놓여있는 상황들을 또 거기에 이입해서 이해해보려고 하면 저는 그 마음도 이해가 가긴 하거든요. 나의 시어머니는 민정이를 더 좋아하고 나보다 훨씬 두 사람의 관계는 깊고 자꾸 민정이 편만 드는 것 같은데 저게 지금 나랑 동갑이라고 맘먹으려고 들고 하지만 내가 자라온 문화는 그런 문화가 아니었고 막 이렇게 섞여 있으면 사실은 그 사람이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도 아주 이해 못할 건 또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이 독자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읽게 되고 모든 사람 캐릭터라고 하나 모든 캐릭터들을 이해하면서 그럼 나는 어느 위치에 있지?를 좀 돌아보게 되기도 했던 것 같거든요.
예, 그런 점이 잘 그렇게 독서가 되었다면은 저한테는 더 바랄 나위가 없는 거고요. 저도 생각했었을 때 처음에는 정말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싫으면 그냥 싫다고 얘기하고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면 되지 않나?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뭐 서로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거나 뭐 불리고 싶은 대로 불리거나 뭐 이도저도 싫다면은 그냥 서로 안 부르는 것도 하나의 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상대편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질 않았고 이 얘기가 나온 것 자체를 사과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제 더 이상 그냥 넘어가 줄 수는 없다 이런 태도로 나오니까 제 입장에서는 또 황당함이 있었던 거죠. 저는 이 사람들하고 그냥 이렇게 뭐 특별히 위계가 있는 관계라고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들은 정말 나를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나 이걸 이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나름대로 좀 충격이 있었고요 저에게. 그러니까 이렇게 자라온 배경이나 모든 개인이라는 게 독립적 개인이 아닌 거잖아. 사회 구성원의 개인이기 때문에 자라온 배경이나 자기 경험이 다 다른 상태에서 가족이라고 이제 이게 묶여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그래서 이제 그 가족이라면은 당연히 어떤 부여한 역할이 있고 이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대접을 해야 되는 건데 그냥 님 하자는 거는 그런 걸 이제 다 깨는 거니까 정말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셨군요. 저는 약간 지금 궁금증이 풀리고 있어요. 정말 이게 단순하게 그렇게 제한할 수 없는 너무 저는 가족 정치만큼 복잡한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원가족 내에서도 부모님이 누구를 더 사랑하고 막 이러한 여러 가지 질시와 욕망과 막 이런 게 들끓는 게 가족이고 거기에 이제 그 배우자가 한 명씩 붙으면서 더 복잡한데 어떻게 이걸 이렇게 님이라고 불러보지 않겠어요? 이제 이런 제안을 한 거 보고 정말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이렇게 토론을 하자고 이거 가족 안에서 뭔가를 하자는 게 저희는 모이면 정치 얘기 안 합니다. 이런 몇 가지 금기가 있어요. 안 그러면은 분위기가 너무 싸해져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또 이게 몇 번 그런 거를 이렇게 고기를 굽고 이런 거 다 똑같이 해야지 막 이렇게 남자들 뭐 하는 거예요? 막 이제 이렇게 했다가 완전히 막 분위기 싸해지고 이런 것들도 몇 번 경험하고 그래 가지고 그런 아주 작은 것도 지금 그렇거든요. 그런데 호칭에다가 님자로 해서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뭘 얼마나 고려하면서도 하고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용기는 어디서 나왔지? 막 이런. 오히려 단순함에서 나왔나?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데. 근데 저는 일단 애초에 전제부터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혼했다고 해서 누군가와 위계의 관계를 만나야 된다고 생각 자체를 안 했던 것 같고 그냥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개인들의 집합일 뿐이지 거기서 뭔가 아버지, 어머니,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뭐 며느리들 이렇게 착착착착 줄 세워지는 그 계단 속에 속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런 위계 질서를 굉장히 중시하거나 이런 타입들이 또 아니었어요. 그냥 이제 만나면은 뭐 무난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전통적인 이런 관습 이런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더 편하게 얘기를 꺼냈던 거죠. 그리고 후폭풍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이 가부장제가 너무 그러니까 남편 아버지로 이어지는 이 부계 혈통 중심적인 가부장제가 너무 당연한 사회에서 그쵸. 결혼을 하는 여성들은 그렇죠. 한편으로는 그 가부장제에 어느 정도 순응하고 그 아버지 중심, 남편 중심적인 집 안에서 그쵸. 자기의 자기의 위치를 찾아서 그 위치를 점하는 것으로 보상을 받는 건데 어떻게 보면 수진님은 그러니까 이런저런 것들을 포기하고 저런 것들을 원하면서 이 가족 안에 들어왔는데 내가 보상받아야 할 당연한 자리를 못 받았을 때 저게 저렇게 화가 나고 불안하고 분노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도대체 이걸 우리가 어떻게 다 같이 깨고 나와야 평등한 관계를 저는 상상할 수 사실 있을까. 정말 그게 제일 마음 아팠어요. 이 책에서는 그 수진님의 얘기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장남 며느리잖아요. 밑에 동서가 있잖아요.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이 수지님의 입장에서도 저는 이제 이 책을 읽었을 때 그 뒤에서 그 함께 살아가는
그 파트너 분께서 구조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개인이 어떤 선량함하고 착함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게 이 짜여진 질서 같은 거고 그 질서에서 수지님은 자기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막 장남 며느리로서 뭐 어떻게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안 맞는 거죠. 그러면은 그 사람은 굉장히 자신의 이 가족 안에서 자기 위치가 흔들린다.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정말 우리가 막 이렇게 뭐 여성의 적은 여자 이런 말 제일 싫어하는데도 이 구조가 그렇게 만드는 거죠 지금. 정말 그 지점이 너무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 호칭 변화를 제안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렇게 이제 배우자 형의 부인이란 말도 참 싫은데 파트너가 맞아요. 그 사람이 이제 호칭을 바꾸자고 하면은 그분이 제 배우자한테 도련님이라고 부르니까 그것도 바뀌는 거니까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뭔가 좀 으쌰으쌰 그걸 기대했던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배우자의 어머니께서도 그래 하면서 도련님 아가씨 이것 좀 잘못된 것 같아. 그럼 바꾸자 하면 이제 끝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은 윗세대인 어른들이 제일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했지. 심지어 나이도 같은 저랑 동년배인 여성이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해봐가지고 그런 반응들이 굉장히 처음에는 놀라고 상처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재미있는 포인트이기도 정말 했는데 그렇죠. 민정님이 삶에서 경험하실 때 되게 고통스러운 포인트였겠지만 그러니까 두현의 어머니가 오히려 훨씬 더 지지하고 이해 많이 하고 공감하고 내가 결혼했을 때 이런 것들이 부당했는데 이러면서 이제 불만을 얘기하기 시작하시고 근데 반면에 그러니까 동시대인이라고 생각했던 나의 가장 가까운 동료일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또 너무 다른 걸 보면서 진짜 여성들 내부의 차이 되게 크다 이런 것도 또 읽는 사람으로서 되게 재미있었거든요. 흥미로운 포인트.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나이로만 이렇게 묶을 수는 없는 거구나. 어떤 우리가 살아왔던 배경이라든지 그런 배경하에서 도출되는 결론 같은 현상을 봐도 도출되는 결론들이 너무 다르구나라는 것을 저도 많이 느꼈습니다. 정말 안타깝기도 하고 조금만 수지님이 생각을 바꾸면 이렇게 훨씬 더 행복한 관계? 뭐 이렇게 많은 걸 얘기할 수 있는 가족 관계가 되니까 그 역할에 묶이는 게 아니라 그러는데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는 그 수지님을 보면서 막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들었고 아마 또 많이 이 책을 읽으신 분들은 민정님 같이 이제 그런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또 수지님의 감정에 많이 이입이 돼서 그런 것도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저는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책이 한 5, 6년 후에 2탄 나오고 한 10년 후에 3탄 나오고 이러면 재미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두현이 변화하는 것처럼 그거보다 훨씬 더 느린 속도이지만 사실 어떤 사람은 같이 또 이렇게 가고 있을 수도 있어서 10년 후에 보는 수지는 또 다른 어떤 자리에 와 있을 수도 있겠다.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기대를 하면서 책을 접긴 했거든요. 독자의 바람일까요? 네, 저도 그랬으면 좋겠네요. 또 최근에 이제 딸을 낳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아이가 둘인 거죠. 저 책을 나왔을 때 당시에는 아들 한 명이 있었는데 이후에 이제 딸을 낳은 거죠. 그래서 조금 변화의 계기가 될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네.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책을 읽으면서 제일 막 이제 막 손에 땀을 쥐면서 막 이랬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집 안에서 싸우는 걸 애진하게 저는 포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디 강의 가서 그런 질문 되게 많이 받아요. 네, 이제 페미니스트로 정체화하면서 아빠랑 너무 많이 싸우는데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설득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저의 대부분의 대답은 포기하세요. 가족 못 바꾸고요. 매일매일 부딪히는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기는 게 너무 피곤하니까 그래서 저는 안 싸워요. 저는 밖에서 싸워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 막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읽으면서 너무 부끄럽고 난 내가 얼마나 나이브하게 살았는가.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싸우는 게 귀찮아서 제도에 안 들어가 버리는 것보다 들어가서 제도 안을 싸우는 건 정말로 힘든 결정이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긴 했거든요.
도대체 그 매일매일 부딪히는 사람이랑 어떻게 계속 싸우고 설득하고 이야기하시는지. 뭐 진짜 싸우려고 들어간 건 아니지만 이제 이미 들어왔으면은 사실 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그랬을 때 별로 많이 없잖아요. 뭐 정말 안 보고 살거나 뭐 결혼했다고 하지만은 뭐 배우자 가족은 자기들끼리 알아서 만나고 나는 안 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냥 표면적으로만 대강 이렇게 맞춰주는 식으로 선을 딱 그으면서 이렇게 지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건 결혼하기 전에 배우자의 부모님을 정말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살아왔던 원가족은 대화도 전혀 없고 그 아버지는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또 폭력적이고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배우자의 부모님을 만났을 때 일종의 충격이 있었던 거죠. 아, 이렇게 다정하고 부드러운 사람들이 있구나. 부모라는 이런 존재구나. 그래서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고 또 마음으로 의지했던 부분이 많았었거든요. 이렇게 애정이 깔려 있었기 때문에 대화를 하고 싶어 했고, 뭐, 개인 대 개인으로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을 품었겠죠? 예, 근데 이제, 이렇게 결혼이라는 관계가 이루어지고, 거기서 이제 가부장적인 위계 질서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 애정들이 망가져가는 게 저는 굉장히 슬펐던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제 싸움의 배경에는 이런 애정이 깔려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책에 머릿말에도 썼지만은 이렇게 서로를 억압하지 않는 윤리적 관계로 만나기 위해서 이제 배우자를 포함해서 나의 시각 구성원 모두가 변해야 했다 이런 말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부장적인 서열 문화를 벗어나지 않고는 나든 상대방이든 행복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는 그런 판단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안 보고 살거나 표면적으로 응대만 하거나 뭐 그런 선택지가 있을 때 저의 성격으로는 아마 그냥 안 보고 살았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러기가 싫었으니까 모두가 조금 더 자기의 자리에서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제가 있는 쪽으로 다가와 주기를 바랐던 거죠.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근데 그 이제 애정이 밑바탕 되어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 재현님과 수진님은 그 애정을 느끼셨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가장 압권이 고소였거든요. 아, 예. 그 이제 이렇게 차별적인 말을 들었을 때 보통은 가족 안에서 고소를 한다. 이거는 제 머릿속에 여기에서는 어떤 투쟁 방법 중에 전혀 떠오르지 않는 방법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약간 이랬어요. 이렇게 최고의 클라이막스. 깜짝 놀래가지고. 스포일. 예,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뭐 하는데 또 그게 먹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했을 때 어떠한 그 막 변화와 변동이 또 막 이제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애정이 바탕이 돼가지고 이렇게 고소까지 이제 하고 또 그것이 일으키는 파장들이 있고 이랬는데 저는 그것을 했을 때 마음이 되게 궁금했어요. 아, 예. 제가 실제로 고소를 한 건 아니고요. 이제 그 말만 꺼냈던 건데요. 이제 그 배우자의 형이 뭐 원래 낮은 이치 괘씸죄 이런 말들을 계속 이제 사과하지도 않고 중단하지도 않았을 때 저는 이런 사별적인 말을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개입 가능성을 보여주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그때 생각했고 사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되게 한편으로는 저한테 슬픈데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까지 충격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에게. 또 그게 제가 고소하겠다라는 말을 꺼내기 이전까지는 배우자의 부모님은 이제 제가 문제 삼지 않고 잊어버리기만 하면은 이 갈등이 잠잠해질 거라는 그런 태도를 이제 고수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호칭을 두고 벌어진 이런 갈등이 저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가족 구성원 전체가 가담해 있는 모두의 문제라는 것을 상기를 시키고 싶었어요. 그 이전까지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해왔을 때는 특히 배우자의 아버지는 뭐 우리가 모르는 척하면 쟤도 언젠가 잠잠해지겠지 이렇게 하는 식이었는데 제가 그렇게 이제 협박성 일종의 멘트를 하니까 배우자의 형도 아버지도 하나둘 나서서 사과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놀랍더라고요. 그게 저는 예상은 했던 바이긴 하지만은 또 실제로 그렇게 보니까 씁쓸하기도 했고요. 근데 어쨌든 사과를 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 다음 관계를 고민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도 들고 이 부분을 글로 쓸 때 걱정을 저도 했어요. 그러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제가 정말 온 집안을 때려 부수는 미친 이렇게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출판사에서도 상당히 우려했었고요, 이 부분을. 예, 그런데 이제
제가 글을 쓸 때 원칙 중에 하나는 저한테 유리하게 쓰지 말자, 나를 변호하려는 유혹에 절대 넘어가지 말자 이렇게 원칙을 세우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좀 욕을 먹더라도 사실 그대로 건조하게 쓰고 이거를 읽는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맡겨두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소라는 말에는 그러니까 실제 행위가 없었음에도 고소하겠다라는 말에는 그렇게 충격을 받으면서 한편으로 배우자의 형이 뭐 괘씸죄나 원래 낮은 이치 우리 집안을 우습게 봤구나 이런 말은 별로 충격적이지가 않은 거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그 말을 뭐 잘했다고 박수치는 사람은 없지만은 시가족이 멸시 어린 말을 하고 모욕적인 말을 하는 건 어느 정도 한국 사람들이 그 보편적인 인식 범주에 든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며느리가 반격을 한다? 여기서부터는 막 세상이 뒤집히는 충격을 받은 듯한 반응들이 돌아오는데, 저는 이런 인식들도 좀 불공평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곧 이제 추석이 빨라가지고 곧 여기저기서 도련님이라고 불러야 되냐 아가씨라고 불러야 되냐 지금 이거 우리 추석 특집 방송이잖아요. 그래요? 굉장히 이제 갈등들이 막 이렇게 막 일어날 건데 이 마음 한 구석에 뭐 그 행위를 하진 않더라도 그러니까 저는 어떤 걸 느꼈냐면은 그 부분에서 나에 대한 모욕에 대해서 참지 않겠다라는 자기 존중감 같은 걸 느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쩔 수 없지. 이렇게 그냥 자신을 이렇게 희생제물처럼 뭐 어떻게 하겠어. 뭐 지금까지 그래 왔는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이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잖아요. 저는 가끔 그래서 강의할 때 고기 굽는 것에 정치야 해가지고 얘기하는데 정말 그런 거 하나하나가 이 서열과 이게 다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 노동을 누가 할 거냐. 이 가족이 다 모였을 때 옆에서 누구는 고기를 굽고 누구는 앉아서 구워진 고기를 먹고 막 이런 거가 정말 그 불평등한 식탁이거든요. 우리 식탁이. 근데 저는 거기서 이제 막 그렇게 분위기 싸하게는 싸우지만 고소 이제 이런 거 생각 못 했는데 이렇게 자기 존중감이 높으면 그런 모욕을 내가 참아내지 않겠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이게 열리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옛날 진짜 가족 구성원 중에는 대체로 여자들이 참잖아요. 뭐 어머니가 참거나 딸이 참거나 며느리가 참거나 저도 살아왔던 원가족에서 계속해서 그냥 말 안 하고 참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저는 돌이켜 보면은 이렇게 그냥 참고 이렇게 말 안 했던 게 나 자신에 대한 어떤 존중하지 못하는 행위이고 또 내 자신의 마음을 파괴하는 행위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태도들이 좀 관계의 가능성을 더 닫아버리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 서열과 위계가 반영되어 있는 호칭에 대해 비판하면서 관습에 저항하는 것은 우리의 사랑을 불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쓰셨어요. 그래서 누군가 보기에는 시끄럽게 만드는 사람이 사랑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비판을 많이 들으시기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조용히 있는 것이 사랑을 지키는 일이라는 말에 뭐라고 대답해주고 싶으실지 궁금해요. 예, 저는 딱 그냥 상상을 해봐도 한 사람이 불만을 꾹 참고 나머지 사람들이 하하호호 웃는 모습이 사랑의 모습이라고는 전혀 머릿속에서 떠오르지 않고요. 예, 그렇게 한 사람의 어떤 절망이나 자포자기를 딛고 이루어지는 게 가정의 평화라면은 그것은 그냥 기만이고 억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도 누군가 저랑 관계를 맺을 때 말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이러면서 꾹꾹 참으면서 저랑 관계를 맺고 있다면 너무 미안할 것 같고요. 또한 그 참는 사람이 제가 사랑하는 배우자라면은 저도 굉장히 가책을 느낄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런 행동이 사랑을 지키는 것이라기보다 오히려 관계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너무 갈등을 두려워하는 그런 문화가 우리나라에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을 어떤 갈등 대신 역동이라는 말로 좀 바꾸고 싶은데요. 예, 이런 역동은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집단에 있어서도 굉장히 건강한 에너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약간 이제 이렇게 명절 때 1년에 한 서너 번만 참으면 되지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핵가족화 돼갖고 사실 이렇게 일상적으로는 안 보고 아무 상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지금은 명절 노동에 대해서 그 다음날 뭐 유명한 스파를 가서 피로를 푼다든가 그런 개별적 힐링? 그러니까 그거는 공감을 하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차별적인 사회에서 뭐 며느리한테 부과된 노동이 많고 뭐 감정 노동, 뭐 가사 노동 뭐 이런 거 너무 많이 했다. 거기까지는 약간 사회적 합의가 있는데 그래서 이 구조 체제를 바꾸기보다는 그러니까 네 가서 조금 가서 좀 피로 풀게 마사지도 받고 뭐 이렇게 해 이런 아주 개별적으로 대처법이 뉴스나 이런 거를 모니터링 해보면 이제 그런 식으로 그것도 굉장히 배려한 거죠. 인정해 주는 거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이거를 그런 걸로 자기 만족을 하지 말고 1년에 서너 번 모이는 그 공간에서 다른 모습을 우리가 취할 때 이제 이게 정말 바뀌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올설에 아니 추석에 좀 이제 해볼 수 있을까요? 제가 되게 재밌었던 것 또 하나는 뭐였냐면, 그러니까 최근에 어쨌든 여성들 그리고 페미니스트들이 이 결혼 안에 있을 때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까 선생님도 그런 표현 쓰시긴 하셨는데 니네 집은 네가 챙기고 우리 집은 우리가 챙기고 각자가 좀 각자가 알아서 하자가 보통 나아가는 길이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민정님 책 안에서 보면 사실 네 가족은 네 가족, 내 가족은 내 가족이 아니라 네 가족이 나랑 네가 결혼하면서 사실 나의 가족이 되었는데 자꾸 이거를 왜 나를 거기서 제외시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부수적인 사람으로 만들고 그렇게 하느냐에 대해서 되게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러니까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하나의 가족이 되려는 노력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이 표현이 그게 되게 미묘한 지점인데요. 그러니까 결혼하는 순간 가족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그렇게 됐었을 때 또한 우리한테 지워지는 어떤 의무들이 있고 정서적인 리액션들을 바라는 게 있고요. 그렇게 가족이라고 해서 정말 가족처럼 하면 네가 어떻게 감히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굉장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여자들이 많이 끼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저는 가족이라는 어떤 집단의 이름을 넘어서서 어쨌든 나와 아는 사람이고 당신은 나 그랬을 때 나랑 1대1로 관계를 맺는 거라고 생각했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들을 시도해 봤던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결혼 전에는 만났을 때 잘 지내왔으니까 그냥 결혼 후에도 바뀌는 게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제 결혼하고 나서 여러 가지 서열 문화들이 저한테 이제 주어지고 거기에서 뭔가 따라야 되는 습성들이 생기니까 이것들을 정말 다 따르면서 그렇게 전통적인 며느리상을 연기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다 끊어내야 되는 건지 제3의 길은 없는 건지 고민이 시작됐던 거죠. 제가 지금 계속 민정님한테 이런저런 질문을 드리면서 느끼고 깨닫는 건 뭐냐면 너무 저는 전통적인 가족관념 안에 갇혀서 계속 그 안에서 질문을 하는데 계속 사실은 그 생각을 깨는 답을 주시는 것 같거든요. 그런 게 되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막 제 한계도 막 느끼면서. 근데 그렇게 깨달음을 주는 엄청난 또 하나의 문장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남편인 두연에게 이거 왜 자꾸 그러니까 나의 싸움, 민정의 싸움이라고 얘기하느냐. 이거 두연 너의 싸움이다. 내가 그런 경험을 한다고 해서 네 싸움이 아닌 게 아니다. 이러고 막 다그쳐요. 그걸 보면서 두연이 불쌍하게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사실은 그 말이 저한테도 되게 그렇지 이거는 민정의 싸움이 아니라 두연의 싸움이기도 하고 우리의 싸움인 건데 사람들이 마치 왜 민정의 싸움인 것으로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가 네. 이런 걸 좀 느끼기도 했거든요. 되게 그런 반응이 있었을 때 답답했죠. 뭐 책에도 나오지만 제가 정말 크게 제 배우자한테 호통을 치면서 이건 너의 싸움이라고 네 앞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차별 앞에서 이렇게 괴로워하는 모습을 봤을 때 네가 어떤 태도를 취할 거냐라는 네 인생의 문제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벼랑으로 막 밀어붙이더라고. 근데
이 장면을 보고 굉장히 또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어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남편 진짜 짜증난다 이런 반응도 있었거든요. 아, 정말요? SNS를 통해서 보니까 아직까지도 이걸 남일이라고 생각하네 하면서 뭐 배우자 때문에 페미니스트 하는 사람이 한 게 아니야 하면서 이런 반응들도 있었고 또 한편에서는 너무 올려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남편이 다 있냐고 막 감동해서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반응 다 조금 불편하고요. 오히려 뭐랄까 저는 좀 전자분처럼 그렇게 남편을 비판해 주시는 게 제 마음이 편해지는 지점이 있는데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이해하고 지지만 해줘도 너무너무 좋은 사람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시부모라는 사람들도 그렇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다른 관계에서 만났으면 뭐 예컨대 친구라든지 아니면 아주 뭐 가까운 그 결혼 관계가 아닌 다른 사이로 만났을 때 과연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지지하고 이해만 해줬다고 이렇게 칭찬을 받을 것인가 하는 질문이 들거든요. 예. 올려치는 건 싫어요. 아니 그래도 너무 그러니까 두현께서도 흔쾌히 책 나중에는 막 내라고 도와주고 시위 피켓도 만들어주고 그 뭐죠? 컵도 같이 나눠주고. 근데 그래서 왜 그러니까 남편이 그런 질문 하잖아요. 내가 뭘 해도 가해자이기만 하면 대체 나더러 어떡하라는 거냐. 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았어요. 예. 어떡해. 구조 속에서 있기 때문에. 답은 물론 본인이 찾으셔야 되지만, 그래도 혹시 우리가 조언을 해줄 수 있다면. 근데 그 지점은 정말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둘 사이에서 이야기거리고 고민거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국 사회에서 이성애자 남성으로서 그 사람이 살아온 시간이 있고 또 저는 여성이라는 그 위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렇게 이제 사회적으로 주어진 권력이 다른 두 존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게 가능한가 이 질문을 두 사람이서 이제 저랑 배우자가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고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 딱히 뾰족한 답은 찾지는 못했어요, 사실. 페미니스트 부부가 가능한가? 잘 모르겠어요. 계속 묻고 질문하고 그리고 답을 찾아보고 싶네요. 정말 크고 어려운 질문이네요. 네. 근데 이제 그 연장선상의 질문인 것 같아요. 워낙 우리가 이게 가부장적인 위계, 서열. 그러니까 어디서나 위계와 서열이 주어져야 편안해. 지는 것들도 또 있잖아요. 그래야지 나의 스탠스를 정하고 나의 태도. 이렇게 웃을 것인지 하하하 웃을 것인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이제 다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너무 익숙하게 그리고 그런 걸 잘하는 게 사회생활 잘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윗사람을 막 이렇게 따라가지고 또 윗사람은 약간 시혜적으로 절대 동등하게 보지 않고 동등하게 보면은 뭐라 그러죠? 기어오른다. 네, 그 표현이 생각이 나요. 기어오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혜적으로 아주 쬐끔쬐끔 이렇게 숨구멍 안 막히게 하면서 이런 게 조직생활 잘하는 사람, 가정 내에서도 모든 곳에서 우리가 있는 그런 조직적인 모든 공간에서 그렇게 습득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위계와 서열이라는 게 너무 우리 한국 사회의 그 규범이 저는 서열이고 위계고 그렇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 결국 그 질문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지금 이제 책에서는 가족이라는 집단 안에서만 이야기했지만 사실 너무나 숨막히는 위계와 서열로 짜여져 있는 게 저도 한국 사회라는 데 동의를 하고요. 특히나 저는 이제 공적인 집단, 예컨대 뭐 군대라든지 기업은 또 그 나름대로의 이유와 그쪽 집단이 풀어가야 될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또 그거랑은 별개로 사적인 집단인 가족에서 왜 위계와 서열이 있어야 되는지는 그 집단의 존재 목적하고도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이렇게 뭐 명절이면 만나고 서로 뭐 생일이면 전화라도 한번 하고 이러는 게 왜 하느냐 보면은 그냥 서로 좋은 기분으로 행복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그게 전부잖아요. 그러니까 정서적인 교류가 전부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위에서 까라면 까야 되는 문화가 왜 들어와야 되는가라는 질문이 있어요. 전통적으로 그건 이제 지금 가족이고 전통적으로는 가족이 자원을 항상 갖고 있는 1차적으로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분배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자원을 딸은 배제시키고 장자
장자를 통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족이라는 게 그런 어떤 우호적 정서적인 유대감을 느끼는 가족이 아니라 여기는 1차적인 자원 배분이 어떤 그게 부모의 사랑까지도 포함돼서가 이루어지는 그런 공간이었죠. 지금까지는. 예전에는 그렇게 진짜 이제 대가족 안에 속해 있어야만 뭐 같이 농사를 짓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생계가 가능했던 그런 모델이 기능을 했었는데, 근데 사실 현대 가족은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보면 남들보다도 더 서로를 모르는 가족들도 되게 많고요. 자기의 개인적인 면에 대해서는 거의 공개하지 않고 뭐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도 주위에 되게 많은데, 예, 아무튼 그렇게 이제 과거의 가족들이 변해온 것에 비해서 그 가족 안에서의 문화 이런 것은 또 그 실제 가족의 기능이 변해왔던 속도에 못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도 있죠. 네. 어떻게 보면 호칭 개선 투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변화하고 있는 가족이 안 맞아. 그거를 그러니까 보여주는 심지어 농경시대의 문화. 지금 4차 산업혁명 얘기하는데 농경시대에 형성됐던 정말 뭔가 계약관계 안에 들어있는 구습 탈피할 새로운 형태의 서로 지지가 되어줄 수 있는 새로운 단위로 탈바꿈하지 않으면 사실 저 가족은 이제 망했다고 생각하는데 가족제도라고 하는 건 새로운 모습으로 한골탈퇴하지 않으면 사라질지도 모르겠고 그 형태는 그렇죠. 그 호칭도 같이 가야 된다. 호칭이 가면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도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근데 또 이제 뭐 하여간 그 계급에 따라서 가족의 모습이 워낙 다양하니까 예를 들면 그 인기를 끌었던 스카이 캐슬의 그런 그 계급의 재생산을 위해서 몰빵하는 그러한 정말 신자유주의에 가장 충실한 그런 가족의 모습에서부터 완전히 그 빈곤층에 완전히 그 어려운 이제 그런 가족까지 가족의 모습도 너무 다양해가지고 정말 어떻게 하나로 딱 이렇게 평균적으로 어떠하다라고 얘기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은데 어쨌든 거기서의 관통은 여전히 그래도 위기와 서열인 거죠. 그 스카이캐슬에서도 그 염정아의 엄마가 의사 3대 가문 주장하고 염정아의 시어머니가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를 얼마나 이렇게 올가매고 있는 그런 건가를 좀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이걸 벗어났을 때 훨씬 새로운 관계에 대한 상상이나 이제 이런 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전 책 읽으면서 그 어렸을 때 민정님의 고백이 되게 또 이렇게 좀 찌르르 했어요. 그 어렸을 때 동생, 남동생이 있죠. 그거를 쓰려고 했을 때 되게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마음이? 이제 책에서 썼던 부분은, 이게 제가 어렸을 때, 어린아이였을 때, 이렇게 3살 어려요, 남동생이. 3살 어린 남동생을 이렇게 때리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게 일종의 자기 반성의 의미도 있었지만은, 한편으로 이 안에서 이제 글을 쓰고 있는 화자조차도 이 서열 문화 밖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었고, 그 안에서 있었을 때 또한 이 관계들이 어떻게 망가지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해서 썼고요. 예, 이제 거기에 썼던 내용은 제가 이렇게 집에 있었어요. 이제 한 10살 때였나 있고, 이제 남동생은 놀이터에서 놀다가 집으로 들어온 거죠. 그리고 현관에 서서 뭐 라켓볼 좀 갖다 줘 이렇게 말을 했었을 때, 근데 제가 그것을 방에서 들고 동생에게 다가가는데 뭔가 갑자기 심사가 확 뒤틀리는 거예요. 어떻게 감히 현관에 서서 나한테 나한테 물건을 갖다 달라고 하지? 그 생각이 머릿속을 확 스쳐가더니 제가 이제 탁탁탁 가가지고 동생의 얼굴을 후려치면서 이제 그리고 동생은 울음을 터뜨렸죠. 그리고 할머니가 막 달려 나오면서 왜 가만히 있는 애를 보고 저러냐 막 이렇게 저를 야단치니까 그때 제 입에서 나왔던 말이 교육을 시키려고라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 말이 막 그래서 너무 지금 생각하면 제 자신도 놀라워요. 이게 제가 그 말을 했었을 때가 이제 아주 어린 아이였을 때니까 누구한테 배웠겠죠. 그게 혼자서 막 자생적으로 생기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배웠는지 뭐 제가 정확하게 타켓을 기억을 할 수는 없지만은 아마 모두에게서 배우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아버지한테도 그렇고 그리고 뭐 학교에서 선생님들에게 그리고 학교 안에서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아이들의 뭐 싸움 잘함이나 공부 잘함으로 나눠지는 그 위계 안에서 제가 또 배워왔던 문화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서열 문화를 없애야 된다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면 때문이에요. 너무 이제 폭력하고 맞닿아 있기도 하고 그런 서열이라는 악습 때문에 사실 훨씬 더 행복한 관계로 만날 수 있었던 사람들이 결국 이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뭐 그런 행위들이 자기 삶을 또한 파괴하는 행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문화를 좀 바꿔봤으면 생각이 들어요. 전 이제 그거 읽으면서 되게 좀 이제 찌르르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교육의 핵심이 뭐지? 이제 이런 질문을 했는데 제 생각으로는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뭐를 부탁하는 건 안 돼. 부탁이 아니라 뭐지? 시키는 건 안 돼. 시키는 건 안 돼. 감히. 거기서 이제 아까 그 감이라는데 우리가 저도 어떨 때 감히 이런 단어가 떠오를 때가 있어요. 제 머릿속에 섬찟하거든요. 내가 왜 이런 생각하지? 이렇게.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뭐 아이들하고의 관계나 후배 활동과의 관계나 어느 순간에는 감히 딱 이런 하면은 아니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럴 때 이렇게 섬찟하거든요. 그 감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인간을 가로지르고 구획하는 그런 단어인 것 같아요. 좀 얘기를 들으면서 계속 돌아보게 되잖아요. 나는 어떻게 살아왔나. 근데 저의 처세 중에 하나가 누굴 만나든지 한 단계 아래쪽에 저를 위치시키는 거예요. 네. 저 느꼈어요. 늘 아래쪽에, 그러니까 아래라는 표현이 머리에 있는 거죠. 아래쪽에 스스로를 위치 지음으로써 이 관계를 풀어가는 것이 저한테 늘 오히려 편했고, 왜냐면 누구 위에 올라가고 싶다는 생각을 별로 안 하면서 걷기 때문에. 근데 그게 되게 어려워지는 나이도 됐고, 사회적 위치도 그렇고, 뭐, 그리고 사실은 사회적 위치나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뭐라 그럴까? 그건 동등한 관계가 아닌 거잖아요. 그냥 군림하려고 드는 것만큼이나 나쁜 짓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런 생각이 지금, 네. 이게 내 몸에 이렇게 습이되어 있는 위계구나. 근데 이제 약간 어떤 자리 다툼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것일 수 있어요. 이렇게 뭐 나는 관심 없고요. 비굴한 자세가 아니고 비굴한 자세가 아니고 워낙 그런 게 어떤 자리를 선점하기 위한 그게 뭐 인정투쟁이 됐건 권력투쟁이 됐건 그런 게 워낙에 우리는 그 자원을 독점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막 정치를 하기 때문에 그 정치라는 건 뭐 모든 곳에서 다 정치는 발휘되는 거니까. 그래서 아마 선생님께서 나는 거기에 끼지 않을 테야 라는 그러한 자세였을 것 같아요. 우리 그래서 오늘 방송하면서 깨달았는데 우리끼리도 호칭 한번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서로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이게 너무 익숙한 일이어서 그렇게 해왔는데 아까 민정님께서 저는 민정님으로 불러주세요 하는 순간 또 제 머릿속에 뭐 하나 깨져가지고 작가님 아니고 막 이런 생각. 약간 그 직업으로 호칭 부르는 것도 조금 문제의식이 있는 게 이게 뭐 기자, 작가, 변호사, 검사 이런 사람들은 직업 자체가 호칭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이름들은 어떤 직업 이름들은 왜 호칭이 될 수 없고 또 어떤 직업들은 아예 명칭조차도 없는 직업들이 이렇게 많을까라는 지점을 제가 예전에 회사에 다닐 때 그렇게 일을 하면서 많이 생각했거든요. 예. 저는 요즘도 가끔 이제 기자들이 전화하거나 뭐 저를 어디 섭외하려고 전화하면 대표님 이러면 저 대표님 아니고요. 제일 먼저 하는 멘트가 저 지금 대표님 아니고요. 경제 활동을 하면 약간 실업자에 가깝고요. 근데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호칭이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냥 저한테 아무도 임윤옥님 이렇게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한 번 대표면 그냥 계속 대표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렇게 절친하지도 않으니까 저의 활동명을 모르는데 이메라고 불러주세요. 막 이러기도 어렵고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호칭 어렵네요. 네. 진짜 중립적인 그냥 호칭이 없어요. 이렇게 이름 부르고 뭐 그러면은 무례하게 느끼는 그런 문화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가 서로를 무엇으로 불러야 할지 그것조차도 합의가 안 된 사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도. 그러네요.
네. 그래, 이제, 그 서열에 대한, 서열과 이계에서 오는, 자신을 갉아먹는, 이제, 그러한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저는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게, 마지막에 젊음의 권력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의 엄마, 아버지를 이제 하나의 그 나이 들어가는 상실의 경험을 더 많이 할 노인이라고 이렇게 보면서, 젊음과 노인을 이렇게 성찰하는 글을 읽으면서 되게 그 부분도 저한테는 좀 울림이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도 좀 듣고 싶어요. 한창 이제 갈등이 한 차례 지나가고 나서 모두가 좀 서로 안 보고 있는 휴지기를 가졌어요. 관계의 휴지기를 가졌는데, 이제 그때 배우자의 어머니가 전화가 저한테 온 건 아니고 배우자한테 전화가 온 거죠. 그래서, 이제 계절이 바뀌고 그러니까 뭐 괜히 쓸쓸한 것 같고, 뭐 아버지 건강도 뭐 예전 같지 않은 것 같고, 뭐 이래저래 많은 것들이 또 달라지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셨다는 말을 듣고, 저도 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배우자의 부모님 같은 경우는 좀 인간관계를 굉장히 폐쇄적으로 하고 살아오신 스타일이에요. 이제 아버지께서 오래전에 은퇴를 한 이후로 거의 친구를 만들지를 않고 이제 그 두 분만 서로 이렇게 의지하시면서 사는 편이거든요.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선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그분들의 인생에서 굉장히 오랜만에 나타난 뉴페이스였던 거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제가 사라진다면 이 관계가 그냥 끝나서 안 보고 살게 된다면 그 빈자리가 저한테보다 그 배우자의 부모님한테 더 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들었고요. 또 그렇게 또 한동안 안 보고 있으니까 이런저런 머릿속에서 이제 그려지는 두 분의 모습이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한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서로 이제 뭐 여러 가지 일상을 나누고는 있지만은, 사실 각자의 인생에서 어떤 연령별로 달라지는 그런 지점으로 보면은 되게 다른 인생을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었고요. 예, 그랬을 때, 저는 어쨌든 앞으로 많은 일들이 있을 거고 또 새로운 관계들도 있을 거고 그런 면에서 더 이분들보다 가진 자원이 많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또 이렇게 뭐 꼭 사람을 많이 만나야만 자원이 많다는 건 아니지만은 이제 그분들에게서는 지금 가진 게 그냥 전부고 이게 하나하나 조금씩 놓아가면서 어떤 노년을 보내게 되지 않을까라는 데 생각이 미쳤던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시부모와 며느리 하면은 뭐 권력 관계가 절대 강자, 절대 약자 뭐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분들은 또 노인이고 나는 청년이고 같은 사람, 그냥 같은 관계에서 이렇게 있었을 때 우리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많은 권력의 교차 지점들이 있구나. 그것들을 좀 잘 살피면서 앞으로 이분들하고 지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정말 어려운. 제가 지금, 제 나이가 저희 남편의 어머님이 제 나이 때, 제가 결혼을 한 거예요. 딱 그것이, 그만큼의 시간이 이제 흐른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어머님과 지금은 치매의 그 문턱에서 수많은 돌봄이 필요한, 거고, 저는 이제 그 어머님의 나이가 이제 이렇게 되었을 때, 정말 너무 많은 생각이 왔다 갔다 하고 특히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이 돌봄을 둘러싸서 어떻게 해야 될지 별로 이렇게 국가가 치밀하고 조밀하게 인간다운 노후를 보장하고 있지 못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제가 이제 그 상황에서 전 지금 굉장히 많은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이 글을 읽었을 때 되게 울림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맞아, 그렇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이제 항상 마음속으로 뭐라 그러지? 약자가 된 거잖아요. 이렇게 자신의 생존을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약자가 됐다고 해서 내가 절대로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이제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 생각과 막 그 많은 돌봄이 이제 막 쏟아지죠. 이게 저 안에서 너무 이렇게 막 충돌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뭐가 제도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뒷받침이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대목이 저한테는 되게 좀 그랬어요. 요새 제가 주위에서 만나는 저보다 조금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을 만날 때마다 이제 그 세대가 부모님의 돌봄 노동을 지금 딱 담당하고 있을 때인지 엄청 힘들어요. 전부 다 그 돌봄 노동에 대한 이야기를 끝없이 하세요. 네.
근데 저도 굉장히 많이 걱정되는 문제고, 그래서 사실 이제 그 배우자의 부모님이 이렇게 연로해진 모습을 볼 때 언젠가 이분들이 나한테 얼마만큼 의지하게 될까? 그랬을 때 내가 또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여 줄 수 그죠. 있을까? 이미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네. 네, 양쪽에 네 분이 이렇게 두 분 하면 네 분이기 때문에. 네, 자연스럽게 정말 아까도 이제 얘기했지만 가족이란 나에게 뭔가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잖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가족이란 정말 지금 좀 떠나셔서 자유로우신가요? 저요? 네. 가족, 네. 1년에 한 서너 번 원가족 만나시나요? 저는 부모님 되게 자주 봬요. 아, 그래요? 사이 좋아요. 의외로 사이가 좋고, 만나서 정치 얘기만 안 하면. 근데 그리고 이게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진보지라고 소위 말하는 데들의 글을 쓰고 하시니까 되게 재미있는데, 부모님이 정치적으로 정말 반대편에 계시지만 제가 쓰는 모든 글과 모든 방송들, 그러니까 팟캐스트 빼고 방송 라디오 이런 거 다 들으시거든요. 와, 그렇구나. 다 들으세요. 근데 너무 재미있는 건 전혀 내가 하는 말에 동의를 안 하실 때에도 재밌었다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내용을 안 듣고 목소리만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즐기시는 것 같아. 이 정도면 딸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매체에서 얼굴 보여주는 걸 그게 즐기시나 사실 봐. 저는 공중파 같은 데는 효도하는 마음으로 나가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이해해. 부모님이 원하시는 바를 하나도 이루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뭐 번듯한 직장을 가지라는 말도 한 번도 안 했고 막 예를 들면 이런 게 그쵸. 줄줄이 한 10개쯤 있는데 그쵸, 그러니까 그쵸. 이제 방송 이런 건 좋아하시잖아요,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죠. 대화의 희열 이런데 나온 거 뭐였지? 대화의 희열 아니고 거리의 만찬. 거리의 만찬 이런 거 좋아하세요. 스쿨미트 편에 나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얘기를 다 들으셔도 가치관이 변하지는 않으세요. 근데 어쨌든 저는 근데 가족에 대해서 별로 크게 사실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뭔가 갈등이 생기면 안 본다에 가깝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 제 원가족 이외에 얽혀 들어오는 다른 모든 관계가 귀찮고 싫기 때문에 결혼 같은 건 상상도 안 해봤고, 뭐 연애를 할 때도 뭐 애인을 데려가는 일도 없지만 당연히 애인네 집에 가는 건 뭐 상상도 안 했고, 약간 그런 식이라서 좀 무책임하구나 이런 생각을 오늘 또 했네요. 무책임한 길고 의미 없는 얘기를 너무 한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 거기에 발 담궈봤자 별로 피곤하지. 지금 우리 한국 사회 가족 상황에서 뭔가 크게 이런 게 없다. 그냥 피곤한 거다. 가족은 피곤한 거다. 이런 거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약간 비슷하게 느껴지는 게 이제 저희 부모님의 연세가 많아지셔가지고 저희도 이제 부모님 돌봄을 시작해야 될 때가 된 거죠. 이제 부모님 그렇구나. 연세가 다 70대가 넘으셨으니까. 네. 시작이군요. 예, 이제 긴 장정에. 그것의 시작과 함께 이제 부모님께서 계속 그러니까 저도 이제 결혼을 하지 않겠다. 손정쌤하고 비슷한 이유가 있긴 한데, 그러니까 형제들이 결혼하는 건 저의 선택이 아니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제가 무언가 돌봐야 되는 대상들, 그다음에 저하고 관계해야 하는 어떤 대상들을 넓히고 싶진 않다는 생각이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가족. 근데 저는 가족이 차별과 폭력의 온상지라고 생각해요. 지금 한국 사회에서 가족은 그게 뭐 아주 이제 정말 폭력적이고 나쁜 사람이 가족 구성원이 됐건 또한 그렇지 않은 반대적으로 굉장히 온화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됐건 계속 이 차별과 폭력이 생산될 수밖에 없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한국 사회에서 가족이 서로 존중하고 대화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집단이 되었으면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도덕교과서에나 나올 것 같은 되게 원론적인 얘기인데 이걸 진짜로 한번 실행하려고 하면 왜 이렇게 거센 반발에 부딪히는지 제 자신도 참 놀랍네요. 하여간 지금은
안 맞다, 가족이. 이거는 자명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 시대에 그런 전통적인 가족 관계, 서열과 위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착착착착 그 서열에 따라서 일이 분담이 되고 뭐 장자 중심으로 해서 뭐 의견을 뭐 이런 거는 안 맞다는 건 다 아는데, 그럼 이제 대안 찾기나 이런 것들은 또 굉장히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반발에 부딪히고 여전히 그렇게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통솔하는 그런 모델? 우리는 그게 굉장히 익숙한 것 같아요. 이 삼각형 모델. 여기 아버지가 있고 꼭지점에 사장님이 있고 뭐 대통령이 있고 이러한 그 구조에 너무 익숙하게 되어 있어서 다른 관계를 참 상상하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이거는 이제 아닌 거잖아요. 개인의 어떤 잠재력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발휘될 수 없는 이제 억압하는 구조니까. 그럼 이제 다른 가족을 상상을 우리가 좀 여기서 벗어나서 좀 해봐야 되는 건데 정말 도덕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가족 얘기지만 그게 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족은 가족인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사회적 안정망도 너무 느슨하고 그러니까. 그냥 사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상황에서 실제로 어떻게든 서로 의지하고 돌볼 수 있는 최소의 인간 단위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맞아요. 호를 단신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근데 그 인간 단위가 다양한 형태로 구성될 수 있어야 되는 것. 뭐 결혼이나 혈연이나 이런 것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단위를 이제 가족이라고 불러야 되지 않겠나. 그럼 그 가족은 사실은 위계를 벗어난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는 관계를 맺고 있어야 실은 유지 가능한 형태가 될 텐데 뭐 이런 생각들이 좀 드는 거죠. 전적으로 정말 동의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게 호칭이 바뀐다고 관계가 달라지냐 이렇게 호칭 바뀐다고 지금 이제 결혼 문화 안에서 있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 없어지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일단 호칭이 관계의 출발 지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지점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어떤 가족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는 그러니까 함께 고민을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 호칭의 변화에서부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떤 그림을 그려갈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해 보자는 것이 제가 책을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정말 주저주저 할 거거든요. 제가 그 기혼 여성들이 이렇게 치받치는데 매 순간에 갈등을 할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걸 선택할 건가, 발언을 조금 할 건가. 이번 추석 때도 참을 건가 막 해가지고 아마 마음이 전쟁터일 거예요. 일상에선 굉장히 이런 게 심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저하는 여성들에게 한번 시작해보니 뭐 별거 아니더라라는 얘기를 혹은 쉬울 줄 알고 던졌더니 쉽지 않았다 해서 이런 노하우를 쓰면 어떨까 이런 제안이라든지 이런 거 있을까요? 그런 것 좀 얘기도 해줘 보시고 또 실제 그런 과정 속에서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던 순간들도 또 아우 괜히 시작했어 괜히 했어 내 발등 내가 찍었어 막 이런 순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후회하진 않고요. 그리고 생각 이상으로 좋았다고 말하면 정말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려나? 근데 저는 처음에 호칭 얘기를 꺼내고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려서 흘러왔던 시간들이 저한테 이제 굉장한 많은 배움이 되었고 경험이 되었기 때문에 보람이 있는 순간들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렇게 그런 질문을 참 많이 받아요. 가족들이랑 싸울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듣는데요. 저는 그럴 때 싸움에 특별한 노하우가 있다기보다 좀 승패의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뭐 바뀌거나 이렇게 굴복해야지 내가 이긴다고 생각하면 이미 그 싸움은 승산이 없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승패의 기준이 이제 상대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냥 좌절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싸우자고 결심했으면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키를 딱 잡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사람이 싸울 때 요구를 관철시키는 쪽이 이겼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무슨 일이든 더 많이 배우고 생각하고 그리고 느낀 사람이 승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같은 사건을 놓고 이제 더 많은 경험을 얻어낸 쪽이 이겼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갈등이 있을 때 내가 상대를 바꿔야만 이겼다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이 갈등을 통해서 이제 내가 또 누구와 연결되고 내 삶이 어떻게 흘러가고 또 그 과정에서 내가 무엇을 발견하고 얻는가에 집중한다면은 우리가 싸움을 해도 좀 즐겁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말 동의가 되는데요. 제가 이제 고기 굽는 것의 정치학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때는 분위기 싸해가지고 파토 났어요. 그날은. 그래서 이제 막 그 남편의 누나네 가족은 황급히 떠나시고 이제 다 파토 났어요. 제가 그 꼴을 못 봐가지고 남자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그 바베큐 하는데 편안하게 접시가 자기 앞에 오기를 기다리는 꼴을 내가 심지어 바베큐 하러 가셔서 하신 거예요? 네, 야외에서 그 바베큐도 그게 아버님의 기일이에요. 아버님 기일인데 저는 제가 차례를 이렇게 혼자서 집에서 하는 거가 싫어요. 그리고 애들도 와서 별로 굉장히 형식적 의뢰인 거예요. 이 제사라는 게. 그래서 저는 이제 막 고민해가지고 펜션을 예약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차례 음식 빼고 과일, 포, 술 이렇게만 이제 딱 간결하게 해서 차례 지내고 나가서 진짜 그거는 돌아가신 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뭐 친목도모 뭐 이런 게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막 상다리 부러지게 해놓고 절하는 거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이제 거기까지는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강화도에 펜션을 구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차례를 지내고 나와서 저녁을 먹기 위해서 고기를 굽는데 이 남성분들이 자기 접시에 고기가 담아져 오기를 기다리는 거를 보고 제가 이제 못 참은 거죠. 갖고 이제 그날 파토 났는데 다음번에 바로 이제 올해 어버이날 다시 또 이렇게 가족이 또 모이게 됐는데 이제 솔선수범해서 다 고기를 굽더라고요. 큰 교훈들 얻으셨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남편의 누나가 올케는 저기 성차별, 성평등 이런 게 되게 중요한 사람. 근데 남편 누나의 배우자가 그 임원급인 거예요, 회사에.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굉장히 그런 데 익숙해 있는 거죠. 완전히 이제 그런 분인데, 그러니까 그분이 열심히 고기 굽고, 우리 올케는 이런 사람이야. 그러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진짜 좀 그러니까 뭐, 사람을 바꾸려고는 아니고, 그냥 자기 얘기를 조금 꺼내는 것까지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님자를 씁시다까지 제 말은 안 해도, 불편합니다까지는. 그것만 해도 조금 숨통이 이렇게 트이거든요. 아무 얘기 안 하는 것보다. 그거 그냥 참고서, 그 다음날 스파 가지 마시고. 그런 정도라도 하면 조금은 낫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 말 안 하면은 모르잖아요. 몰라요. 정말 몰라요. 이렇게 내가 혼자 참고 있는 것도 아무도 모르고. 몰라요. 너무 서러운 상황이고요. 이렇게 말을 해야 바뀌든 안 바뀌든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라도 생긴다고. 진짜 말하기가 중요하더라고요. 예, 그래요. 네. 마지막 질문 더 하시고 싶은 거 있으면 좀 질문하시고, 예. 가족 호칭 개선을 위한 싸움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다른 사람 동참해서 할 수 있는지. 여성가족부가 뭐 발표한다고는 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2019년 2월에 국민 생각함? 그쪽을 통해 가지고 이제 설문조사를 하고 그리고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거기에 참여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바뀌어야 된다고 투표를 해주셔가지고 이제 호칭에 대해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여성가족부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뭐 네. 국립국어기관에서도 답변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이것을 만들어야 될 것이냐 개정안을 이제 다들 고민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때 막 토론회도 열렸다고 들었었는데 특별히 뾰족한 결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저도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또 다른 분들도 이미 가족 호칭이 문제라는 것을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렇게 했었을 때 나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또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진짜 어려워.
그럼 거기서는 마지막에 그 배우자의 어머님이 쓰신 편지 예. 보니까 민정님 하고 쓰셨더라고요. 예, 그렇게. 거기서 이제 그게 좀 정착이 된 건가요? 그러면은 이제 처음에 그거는 편지에서 그렇게 써주셨는데요. 이후에는 계속 민정님이라고 부르면 어색하니까 그냥 이름을 부르고 저는 이제 아버님, 어머님 대신 아버지, 어머니를 그냥 부르고 이렇게 좀 바뀌는 가정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저는 그때 호칭 자체보다 뭔가 민정님이라고 부르는 게 굉장히 시부모가 며느리에게는 부르기 힘든 그런 호칭이잖아요. 사회문화적으로 그런 경우가 별로 없었고요. 그랬을 때 이제 그렇게 민정님이라고 편지에 써주신 게 어떤 식으로든지 저한테 다가오려는 그런 의지라고 생각해서 이제 이분들하고 또 앞으로 어떤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이렇게 희망을 품는 계기가 됐었어요. 그 편지가. 이름으로 불리면 정말 개인이 되는데, 예. 뭐 동서, 올케, 큰엄마, 작은엄마 하는 순간 개인은 사라지는 것 같아요. 정말 역할만 남고. 작은 엄마 너무 싫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 형님이 작은 엄마 만들어주고 싶어. 그 약간 소름이. 아이도 없는데, 막 어떤 아이가 저를 작은 엄마라고 부르면 너무 좀 불편할 것 같아요. 그 집안에서 저희가 그 호칭으로 통용되는 것도 싫지만, 이제 조카한테 제가 그렇게 불리는 것도 불쾌하고요. 그래서 어떤 호칭이 그러면 만약에 나중에 조카가 나를 부를 때 어떤 호칭이 있을까 하고 한번 고민을 해봤거든요. 네. 우리끼리라도 그냥 이름 부르면 안 될까? 이렇게 먼저 제안을 조금 이제 크고 말이 통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제안을 해보고 싶어요. 조카도 예, 민정님 이렇게 아니 그냥 이름 민정 이렇게 부르고 나도 조카 이름 누구 이렇게 부르고 이러면 안 될까? 우리끼리라도 정말 어렵다. 네. 이게 약간 머리가 말랑말랑해져야지 되는 일인 것 같아요. 네. 상상이 안 돼요. 제가 저희 그 가족에서 누군가가 저에게 윤옥님 이렇게 부른다는 게 상상이 안 가요, 지금. 너무나 거기서. 한 20년 넘게 그렇게. 예, 그 역할로 이렇게 딱 굳어져 있기 때문에, 정말 그러네요. 예. 다들 한번 자기 가족을 떠올리고 거기서. 저 지금 조카가 급 저에게 지혜 이렇게 부르는 거를 상상해 봤어요. 좀 난감한 것 같기도 하고. 요새 보니까 막 별명을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러는 케이스가 있다고 또 저번에 그 여성가족부에서 조사했을 때 좋은 호칭에 대해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별명 땡땡 이모 땡땡 삼촌 이런 식으로 쓰는 이야기들 그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별명으로. 별칭을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네. 또 다른 질문은 없으세요? 마지막으로 네. 다음 작업 혹시 계획하고 계신 거 있는지. 이제 앞으로 계속 페미니즘을 기반으로 이런 글쓰기 작업 이어가고 싶다고 생각하고요. 또 개인적인 어떤 운동의 차원에서는 생활 동반자법 제정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느껴요. 제가 이성이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필수적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져야 되는 권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생활 동반자법 제정을 위해서 저희가 또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계속 고민하고 제 배우자랑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이야기들이 또 나중에 지금의 책처럼 결과물로 나올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예, 오늘은 나는 당신의 아랫사람이 당신들의 아랫사람이 아닙니다를 쓰신 배윤민정 작가님, 민정님 모시고 이제 쭉 저희가 얘기 들어봤는데요. 사실 이렇게 가족 호칭을 바꾸자고 개선하자고 이렇게 제안하고 고소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막 쭉 밀고 나가고 이거는 정말 쉽지는 않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또 어쩌면 어떤 그런 여건이 조금은 작가님에게 또 주어진 것일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제 거기에서 핵심이 위계와 서열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평등하고 평화로운 사랑이나 자신이 온전히 이렇게 이해받는 경험 이런 걸 못하나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충분히 공감하는 거여서 정말 이렇게 추석 방송 맞죠? 추석 맞춰서 업로드를 해볼까 하는 작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다양한 호칭 속에서 그러한 문제의식 정도는 나는 그렇게 불리는 게
불편합니다. 뭐 이런 정도는 서로가 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추석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팟캐스트 울들의 당나귀 귀 시즌5는 2019년 서울특별시 성평등기금 지원 사업으로 한국여성노동자회에서 제작합니다.